자,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12. 순수형 비판 변증론이라고 할까? 변증론의 부록의 1을 지난번에 했고, 부록 1의 주제는 뭐였냐면 지난번에 순수이성의 이념들의 규제적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 이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특히 칸트가 부르는 이 대상들은 규제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가 직관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직관된 전체에 대한 경험 대상을 우리가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직관을 통해서 뭔가 어디로 이 체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의 판단까지는 가능한데 그걸 경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길게 반복을 하는 그런 챕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록이 인간 이성의 자연스러운 변증성의 공부 의도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변증성은 당연하지만 진리 추구를 얘기하는 거고, 진리 추구를 하려는 인간 이성의 의도에 대하여 이런 얘기가 될 텐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죠. 순수이성의 이념들은 결국 그 자체로는 변증적일 수가 없다. 이 이념들의 순전한 오용만이 그것들로부터의 기만적 가상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하는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념들은 우리 이성의 자연 본성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우리 사변의 모든 권리과 권리 주장들에 대한 이 최고 법정이 그 자신 근원적 착각과 환영들을 지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신학적인 주장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념은 잘못이 없다, 이념을 쓰는 놈 잘못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짐작컨대 이념들은 우리 이성의 자연소를 중에 그것들의 좋은 한목적적 사명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궤변가들인 폭도는 흔히 불합리와 모순을 더듬으면서 통치를 비방하는데 그들의 통치에 가장 내밀한 계획까지는 파고들 역량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생존, 심지어는 그들로 하여금 그 통치를 비난하고 규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한 교양까지도 그 통치의 고마운 영향에 덕을 보이는 것이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계속 갑니다. 사람들은 초월적 연역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선언적 개념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순수이성의 이념들은 범줄과 같은 방식의 연역은 허용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비록 미정적이라고는 해도 최소한 약간의 객관적 타당성을 갖고 한낱 공허한 사유물들, 궤변적 이성 존재자들을 표상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것의 연역은 전적으로 가능해야만 한다. 그것이 사람들이 범주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주 다를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 이 일은 순수이성 비판적 과업의 완성이며 이제 우리 일을 맡아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 초월적 연역이 앞에 본성론의 얘기였고, 그 경험적 대상에 대해 그 선언적 개념들을 갖다 넣음으로써 연역된 존재자, 현상은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다. 객관적이라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념도 연역이 될 거야. 근데 그건 분석론에서 오성애하는 방식으로 연역하는 건 아닐 거야. 미정적이라고는 해도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공허한 사유물들만 표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역은 가능해야만 한다. 왜 어떻게 가능한 줄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나의 이성의 대상에 단적으로 주어지느냐, 대상으로 이념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존재의 경우에는 나의 개념들은 대상을 규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후자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도식만이 있을 뿐으로 도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상도 또한 가설적으로라도 주어지지 않으며 그것들을 오로지 다른 대상들의 이념과 관계시킴으로써 체계적인 통치력에서의 간접을 존재하게 합니다. 이거 앞에 했던 얘기 다시 반복인데, 대상이 이념적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가능한 대상,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으로서 나타난 대상은 진짜 대상에 가까운 거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념적인 대상은 가능한 대상이야. 우리가 상상컨대 이런 경우도 가능했겠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대상인 거고,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에는 도식이 있고 그 도식에 따라 도출되는 거지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야. 이 이념적인 대상은 다른 대상들을 이 이념과 관련시킴으로써 체계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표상될 뿐이야.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최고 예지자 개념은 순전한 이념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다시 말해, 이 개념의 객관적 실체성은 그것이 곧바로 대상과 관계 맺는 데 있지 않고, 왜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것에 타당성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최대의 이성 통일의 조건에 따라 정돈된 도식이다. 그것도 사물 일반이라는 개념의 도식으로서 사람들이 경험의 대상을 말하자면 이것은 그것의 근거인 또는 원인 이념의 상상 대상으로부터 도출해냄으로써 우리 이성의 경험상에서 최대의 체계적 통일을 얻는 데 쓰인다. 그러고 나면
예컨대 세계 사물들은 마치 최고 예지자로부터 그것들이 현존을 갖는 것처럼 고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념은 본래 단지 발견적 개념이고 명예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대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도하려 경험 일반의 대상들의 성질과 연결을 어떻게 찾아만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제 비록 세 가지 초월적 이념들, 즉 영혼론적 우주로 신학적 이념이 직접적으로 그것들에 대항하는 대상 그것들 규정에 관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성의 경험적 사용의 모든 규칙들은 이념에서 그런 대상을 전제로 해서 체계적 통일에 이르고 경험식에서 확장해가며 그러나 결국 경험인식에 거스를 수 없음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한 이념들에 따라 뜻을 취하는 것은 이성의 필연적 준칙이다. 아까 규제적 사용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념은 뭐 선호가 반대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성 체계가 얘기하는 그 개념 도식적인 것을 다른 가능한 것들에 적용하는 작용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험적 사용을 확장하는 것이고 그 경험적 사용으로 확장된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된 게 아니라 경험적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장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험인식에 거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들로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종합하는 능력이라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이거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도식이 가능한 이유는 이성 때문이다로도 읽혀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칸트가 도식이 선험적인 거라고 해버렸잖아. 경험에 앞선다고. 근데 이 선험적이라는 말이 이성적이라는 말과 거의 동치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그 이성이 이거를 확장하고 통일시킬 수 있으니까 도식이 기능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물론 우리는 이걸 찾아나갈 때는 순서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뉘앙스는 뭐냐면은 경험인식이라는 기능 자체가 이성에 맡겨져 있어. 그리고 그 중에 실제 드러난 대상의 개념을 갖다 넣는 게 분석론이야. 뭐 이런 구도처럼 보이거든. 구도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 파편적인 성질들을 하나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이성 그런 거 기능인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사변이성의 모든 이념들의 초월적 연역인 바 이념들은 여기서 우리 인식을 경험 줄 수 있는 대상을 넘어가 확장하는 구성적 원리들이 아니라 잡다 경험식 일반의 체계 통일의 규제적 원리들이다. 앞에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성의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데카르트적인 세계 구성적 원리일 수는 없고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 이성은 규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 대상들의 가능성들을 규제하는 원리라고 보는 거죠.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앞에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니까. 경험적 인식은 이 원리들에 의해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런 이념들 없이 순전한 지성 원칙들을 사용해 나타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개척되고 표정될 것이다. 오케이. 야, 그래도 이거 읽으니까 변증론을 읽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끝나가는 느낌이 좀 들죠. 마무리 느낌. 나는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언급한 원리로서의 이념들의 순서에 따라 첫째로 영혼론에서 우리 마음의 현상들, 작용들 및 감성을 내적 경험에 실마리 연결하고자 한다. 마치 우리 마음이 단순한 실체로서 인격적 동일성을 갖고 고정불변적으로 실존하며 그에 비해 신체의 상태들은 오로지 그에 속하는 외적 조건들로서 실체 상태된 영수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하고자 한다. 약간 꼬였는데 다시 영혼론에서 우리 마음의 현상을 작용해서 이거를 내적 경험에 실마리 연결하고자 한다. 마치 우리 마음이 단순한 실체로서 인격적 동일성을 갖고 오늘 실존하며 그에 비해 신체 상태를 오로지 그에 속하는 외적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연결하고자 한다. 예?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잠깐만요. 내가 잘못 읽었나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의 현상들, 작용들, 감수성을 내적 경험의 실마리에 연결하고자 한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실체로서 인격적 동일성을 갖고 고정불변적으로 실존하며 그에 비해 신체의 실체의 상태인데 신체 상태로 여기서 적용으로써 상태들의 연소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간은 감수성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것을 내적 경험 실마리에 연결하려 한다. 마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부정표현이죠. 네. 마치 우리가 인격 손상을 가지고 있고 고정을 실존하며 바깥의 것들은 그 연속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깥의 대상들은 바뀌는 거고 우리는 부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는 것처럼 연결하려 한다. 음. 둘째로 인간은 우주론에서 내적 외적 자연현상들의 조건들을 그러한 결과 관계를 수 없는 연구에서 마치 자연현상들이 그 자체 무한하고 또 최초의 또 최상의 엄청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게 실제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성의 규제적 원리가 이렇게 기능한다는 소리가 하고 싶은 거라서 괜찮네 이러면. 비록 우리가 그 때문에 모든 현상들의 바깥에 그 현상들의 순전히 예지적인 제일의 근거들을 부인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거들을 자연 설명 연관 속에 결코 넣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로서는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이다. 뭐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소리죠. 예. 뭐 물자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순전히 예지적인 제일의 근거들을 자연 설명 연관 속에 넣을 수는 없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지? 다만 그 레이어 하나 아래 자연현상들로 봤을 때 우리가 드러난 분석적 현상들은 그 우주론 관점에서는 무한이죠 사실상.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신학과 관련해 오직 언제나 가능한 경험의 연관에 속함직한 모든 것을 마치 경험이 하나의 절적 그런 철저히 의존적인 그런 언제나 감성이나 조건을 이루는 것처럼 보아야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치 모든 현상들의 총체가 유일한 최상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근거를 자기 바깥에 갖는 것처럼, 바깥에 갖는 것처럼 말하자면 독립적이고 근원적이면 창조적 이성을 갖는 것처럼 보아야만 한다. 신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들의 총체. 이 이성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 이성이 모든 형상을 최대로 확정하여 마치 대상들 자신이 모든 이성의 저 원형에서 생겨난 것처럼 맞춘다. 맞춘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사고 안에 실체로부터 영혼의 내적 현상들을 도출하지 않고 하나의 단순한 존재라 이념에 따라서 현상들을 서로로부터 도출하며 최고 예지자로부터 세계 질서와 그 세계 질서의 체계 성성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제일오는 원인이라는 이념으로부터. 뭐 일자겠지 이러면. 그렇죠. 그에 따라 이성이 세계 안에서 원인들과 결과들을 결합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가진 자신의 규칙을 끄집어낸다는 것이다. 오케이. 완전 신학적 소리인데 세계가 이미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성이 거기서 원인 결과들을 길어 올린다. 그래서 규칙을 뭐 형성한다? 형성한다고 말해도 되나? 구성한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뭐 그런 그런 뉘앙스죠. 이제 우리가 이 이념들을 또한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할 최소한의 것도 없다. 그러나 우주론적 이념은 예외다. 우주론적 이념에서는 이성이 그러한 것을 성립시키고자 하면 이율배반에 부딪힌다. 뭐 그렇대요. 무릇 이러한 이념들 안에 모순이 없다. 그러니 누군들 그것들의 객관 실체성에 대해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는가? 예. 잠시만. 우주론적 이성이 그런 객관을 성립시키고자 하면 이율배반. 그렇죠. 부딪히죠.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율배반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없어요. 그 세계는 무한해요, 유한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직관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율배반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게 우주론에서만 했었나요? 이거 두 개를? 그 이율배반 자체는 우주론 얘기긴 해. 신학은 왜냐면은 절대 가능성의 이야기라서 그렇게 전체 직관이 가능한 영역이 애초에 아니고, 그 우주론은 코스몰로지는 어쨌든 전체 직관이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신학이랑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포인트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앞에서 했던 칸트 도시기에서는 우주론에서만 했던 것 같긴 하네요. 시간이나. 그거 맞고 약간만 더 얘기하자면은 신적 직관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학에서 전체 직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모든 시간축, 모든 어떤 경험 가능성 같은 이야기라서 신적 직관은 거긴 이율배반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우주론은 인간 이성이 자연을 봤을 때 가능함직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라서 여기서 이율배반이 가능. 뭐 그렇게 풀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볼 때. 네. 물론 이런 이념은 모습이 없다. 그러니 오늘 그 생존으로 싸울 수 있겠는가? 이념의 실체성을 긍정하려는 우리나 부정하려는 그날 것의 가능성을 모르기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는 것보세요 이거.
그럼에도 그것을 반대할 아무런 적적 장애가 없다는 것만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기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개념들을 넘어가는 사유물들을 그것들이 비록 무엇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해도 자기 과업을 기꺼이 완수하고자 하는 사변 이성을 순전히 신용하고 현실적인 그리고 일상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자 마저 갑니다. 다시 갈게요. 여기 834의 위에서 10번째 줄쯤 물은 이러한 이념들 안에 모순이 없다. 그러니 누구를 그것까지 해결하겠으면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는가? 이념의 객관적 실제성을 긍정하려는 우리나 그것을 부정하려는 그나 그래서 가능성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니 말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반대할 아무런 적적인 장애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엇을 봐도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개념을 넘어가는 사유물들을 그것이 비록 무엇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해도 자기 과학을 기꺼이 완수하고자 하는 사변에서 순전히 실용하고서 현실적으로 일자대로 도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그것들의 실제성은 모든 자연실 체계적으로 통일하는 규제적 원리의 도식의 실제성으로 타당해야 할 뿐이며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현실적인 사물의 유비물로서만 기초에 두어져야 하는 것이다. 완전 이념적인 말 그대로 이념이죠. 우린 이념의 대상에서는 우리의 지성 개념들을 제한하는 조건들을 제거한다. 그쵸? 이게 핵심이야. 이념적 대상은 우리의 지성이 적합하게 들어가는 그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아. 가능함직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 조건들만이 실은 우리가 연의 대상에 대해 일정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에 대해 전혀 아무런 개념을 갖지 못한 어떤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현상들의 총체와의 관계를 생각한다. 이 관계는 현상들이 상호적으로 갖는 관계와 유비적이다. 됐죠? 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익수님 방금 오셨으니까 앞에 뭔 얘기 했냐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안 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념들은 대상이 단적으로 주어지는 그 분성론적인 이야기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연역은 되어야 할 거야로 출발했어요. 분성론에서 얘기하는 연역은 실제 대상이 연역된다는 얘기잖아. 개념이 들어가서. 근데 이 이념적 대상들도 그 지성이 하는 거랑은 좀 방식이 다르겠지만 연역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뭔가가 되겠죠. 이게 완전한 사변이 아닌 바에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얘기를 해보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앞에 약간 리뷰했어요. 영혼론이 있었죠. 우주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신학이 있었죠. 이 각각 세 가지 개념이 있었고 이 세 가지 개념은 앞에 했던 얘기야. 실제적인 대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드러남직한 대상을 실제적인 경험 법칙을 확장시켜서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기능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유비물로서 연역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규제적 사용은 가능하다. 만약에 이념의 실제적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유비물로서 가능한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거는 완전 사이드지만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적 표적있음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완전 사족이니까 얘기하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념적 존재자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본래 우리의 인식을 가능한 경험을 개건 넘어까지 확장하지 않으며 단지 가능한 경험의 경험적 통일을 이념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체계적 통일을 위해 확장할 뿐이다. 괜찮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 현상, 지성의 규제, 그 경험적 어떤 규제가 있어. 이거를 가능한 영역 너머를 확장하는 이념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방금 말한 첫 번째 덩어리를 내가 A라고 할게. A가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다르게 유비해서 투사하는 것일 뿐인 어떤 규제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면 이건 연역이 되는 거죠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념적 대상의 속성은 사실은 가능한 경험 객관 너머인데
근데 이것의 규제적 원리, 그 유비적 연역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실은 가능한 경험의 객관의 법칙을 확장했을 뿐, 막 그 너머로 막 넘어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념은 구성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규제적 원리로서 타당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념에 대응하는 사물, 어떤 무엇 내지 현실적인 존재자를 정립한다는 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들에 대한 우리 인식을 초원적 개념을 가지고 확장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자는 오직 이념 중에서만 기초에 놓이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 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이성의 경험적 사용의 먹줄로 쓰일 체계적 통일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통일성의 근거 내지 통일성이 그 위에 의하고 있는 원인으로부터 그런 존재의 내적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 결정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여기까지 읽고 잠깐 멈추면 그럼 이제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칸트가 이거 해결 안 했을 것 같은데 체계적 통일성은 어떻게 직관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PET나 셸링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체계적 통일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더 쉽게는 해결. 해결은 반대로 체계적 통일성으로부터 출발해야지 왜 이거를 분석론부터 기어 올라가가지고 확장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건 인상적으로 이렇게 뭐 제가 비교형으로 해본 건 아니지만 인상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괜찮죠? 네. 그래서 순전히 사변적 이성이 우리에게 신에 대해서 주는 초월적이고 유일하게 규정적 개념은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이신론적이다. 다시 말해 이성은 그러한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을 한 번도 주는 일이 없으며 그치 객관성을 준 적이 없잖아. 아 그러네 이신론이네 이거. 신적 개념이 규제적으로만 기능하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단지 무엇인가 이념을 제공할 뿐이다. 이것 위에 모든 경험 실제성은 그것을 최고의 필요한 통일성을 건설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름 아니라 이성 법칙들에 따라 모든 사물의 원인이 현실 실체와의 유비에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이지 그 무엇인가를 어디서나 하나의 특수한 대상으로 생각하고자 꾀하고 아예 이성의 규제적 원리라는 순전한 이념에 만족하여 사고의 모든 조건들의 완성을 인간 이성에 대해 초절적인 것으로 제쳐놓지 않으려 하는 한에서 말이다. 그런데 사고의 모든 조건들의 완성을 제쳐놓는 일은 적어도 이성의 것을 아무렇지 않은 주자는 우리 인식과 현실의 의도와 합치할 수 없다. 이게 늘 느끼는 거지만 무신론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죠. 뭐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야. 이런 거는 진짜 계속 걸려. 사고의 조건의 모든 완성을 제쳐놓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성은 체계의 통일에 대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도가 어디서 왔냐고 했을 때 이제 또 한두 끝도 없어지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느낌이 좀 있죠. 여기까지 왔을 때 볼 때. 그래서 일단은 신한테 그런 거를 밀어놓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 같긴 한데 일단 이 구도에서는 이게 이제 예지의 실천론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왜 후대에서 인정은 하면서도 마택차나 했는지가 좀 드러나는 대목이 이런 대목 아니겠어요? 칸트 못 가서 다들 안달이었잖아. 그렇죠. 칸트만큼 폐진 철학자가 있나? 관념론 역사에서 죽은 시체 막 살려다가 계속 때리고. 사실 그 전은 칸트가 너무 찰지게 패놔가지고 딱히 덮을 게 없어서 그렇죠. 칸트만 패면 되는 거야. 칸트만 패면 되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 칸트가 극복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코나 들레즈도 계속 칸트를 되살리는 게 칸트가 극복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은 내가 그래서 신적 존재를 받아들일 때 나는 그것의 최고 완전성의 내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그것의 현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우연적인 것에 관한 여타의 모든 물음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성에게 경험적 사용에서 상부되어야 할 최대의 통일성과 관련해 뭐 이 전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가장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이라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이성의 사변적 관심이 이성에게 그의 관심이 훨씬 넘어있는 한 점에서 출발하여 그로부터 그의 대상들의 완벽한 고찰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진짜요? 이 문단 괜찮아요? 안 괜찮죠? 네, 전혀 안 괜찮은데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이것이 삶의 관심이 공격에 한 점에서 출발하여 일단은 뒷문단을 한번 읽어보. 아니요, 앞에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앞문단의 귀결이 뭐냐면, 그러니까 밑에 것들 다 빼고 앞문단의 귀결은 이성은 개념의 객관 타성을 주는 일 없이 무엇인가 이념을 제공할 뿐인데 이 이념 위에 모든 경험 실제성은 그것의 필연성을 건설한다. 이것을 우린 다름 아니라 이성 법칙들에 따라 모든 상으로 형식체와 유비에 의해 생각할 수 있다가 이 앞문단의 귀결이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그래서 내가 신적 존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의 최고 완전성의 내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그것의 현재 필연성에 대해서도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연적인 것에 관한 여타의 물음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성에게 경험성 탐구대와 최소성과 관련해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자를 받아들일 때에야 우연적인 것에 물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상상하는 최대 통일성에 대해 만족된다. 그 신적 존재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일 때 때 우연적인 것에 대한 여타 물음들이 만족되고, 내 그 이성이 탐구해야 할 최대 통일성에 대한 만족이 일어난다. 이거 증명하는 것은 이성의 사변적 관심이 이성의 통찰이 아니라 그의 권역 훨씬 넘어 있는 한 점에서 출발하여 대상들을 완벽한 고찰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 체계적 통일성을 고찰하는 이성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 권역 넘어 있는 한 점에서 출발하여 전체를 고찰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권리 부여란 말이 좀 빡센데 요청된다에 가깝게 읽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독일어 문장 구조상 이런데, 반대로 써볼게. 이성의 권역 너머의 한 점에 출발하여 대상을 완벽한 전체에서 고찰하려면 신적인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쵸. 네,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반대로 쓴 것 같아 지금. 그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급발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다음 문단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아니에요? 좀 한번 좀 더 볼까? 아니요. 여긴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제 동일한 전제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 차이는 매우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사고방식을 전회시킨 거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 수학 다시 배워야 돼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역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이씨. 농담이고요. 그 차이는 매우 미세하지만 솔직히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는 어떤 걸 단적으로 산정할, 그러니까 절대적 가정보다는 없지만 그것을 관계적, 상대적으로 가정할 충분한 근거는 가질 수 있다. 한낱 규적 원리가 문제될 때 이 구별은 들어맞는다. 규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필연성 그 자체는 인식하지만 그 필연성의 원천은 인식하지 못하며 순전히 원리의 보편성을 더 규정적으로 생각할 의도해서 하나의 최상 근거를 상정한다. 예컨대 내가 하나의 순전한, 그러면서도 초월적인 이념에 대응하는 한 존재를 실존하는 것을 생각할 때처럼 말이다. 뭐라는 거야? 또 순서를 바꿨네. 이 문장의 핵심이네. 규제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필연성 자체를 인식하지만 필연성의 원천을 알 수는 없다. 순전히 원리의 보편성을 더욱 규정적으로 생각할 의도해서, 그러니까 규제적이 아니라 규정적으로 쓰려고 최상근거를 상정해버린다는 소리인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적으로만 썼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규제적으로 쓰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랑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최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사로잡힌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죠? 이해돼요? 뒤에도 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컨대 내가 하나의 순전한, 그러면서 초월적 이념 대응하는 존재를 실존으로 생각할 때처럼 말이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 물론 이때 나는 이 사물의 현존을 결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 의해 어떤 대상의 규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개념도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나의 개념 대결하는 조건들이 현존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성, 실체, 인과성 개념들, 현존의 필연성 개념차도 대상의 경험적 인식 가능한 사용 외에는 객관을 규정할 전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감성 세계에서의 사물들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긴 하지만 세계 전체 자신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는 사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설명 근거는 세계 바깥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러한
불가해한 존재자. 순전한 이념의 대상을 감수하기와 관련해서 그 자체로서는 아닐지라도 상정할 수는 있다. 무릇 나의 이성이 최대로 가능한 경험적 사용의 기초에는 이념이 놓여 있는데 이 이념은 그 자체로는 경험 중에 결코 충전하게 서술될 수가 없다. 충분하게로 바꿔도요. 비록 경험적 통일을 가능한 최고의 정도에까지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나는 이 이념을 실제화할, 다시 말해 이 이념에다 하나의 현실적인 대상을 선입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요당하기도 한다. 강요당한다는 소리에 더 가깝죠? 그죠? 그러나 나는 이런 대상을 내가 그 자체로 전혀 알지 못하는 단지 어떤 무엇인 것 일반으로 정립할 뿐으로, 그리고 저 체계적 통일성의 근거로서 그것을 나는 이 체계적 통일과 관련한 경험성의 지성들과 유비적인 속성을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세계 내 실제성들, 실체들, 인과성 및 필연성의 유추에 의해 모든 것을 최고로 완전하게 소유한 한 존재자, 최고 실제 존재자, 최고 완전 존재자, 필연 존재자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념이 순전히 나의 이성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이 존재를 자립적인 이성으로 최고의 조화와 통일한 이념들에 의해 세계적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완전 관념론이네? 그렇죠. 이거 그 관념론이라고 해도 되나? 그 뭐야? 그 합리주의, 라이프니츠식 합리주의에 가까운 소리네 이건, 그죠? 그럼으로써 나는 단지 그러한 근원의 비구 아래에서 세계 전체 안에서의 잡다한 체계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통일에 의해 이성의 최대로 가능한 경험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념을 제한하는 조건들을 제거한다. 마치 모든 결합들을 우리 이성 그것의 미약한 모상에서 최고선의 정도들인 것처럼 봄으로써 말이다. 이거 부정하려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다음에 나는 최고 존재를 본래 감성적 조명되는 순전한 경험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저 초월적 존재를 다름 아니라 상대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곧 저 전제를 최대로 가능한 경험 통일의 기초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하므로, 나는 내가 세계와 구별한 한 존재자를 전적으로 능히 오로지 감성 세계에만 속한 성질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이념의 대상을 그것이 자체로서 무엇인가의 면에서 인식할 것을 결코 요구하지도 않거니와 또 그런 걸 요구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위한 아무런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체인과 심지어 현존의 필연성 개념을 놓쳐도 만약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감관의 분야 밖으로 감히 나가고자 한다면 모든 의미를 잃고 아무런 내용들은 공허한 명호성의 개념들을 따르미니 말이다. 나는 나에게 그 자체로 전혀 알려진 한 존재를 나의 이성 최고로 가능한 경험적 규제적 원리의 도식으로 만들기 위해 오로지 존재의 세계 전체 최고로 체계적인 통일과의 관계만을 생각한다. 아니 빡세게 2페이지 동안 같은 얘기. 2페이지 동안 같은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2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관통해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념은 규제적이에요. 맞죠? 이념은 규제적인데 그리고 유비적인데 이런 관념적 존재자를 받아들인다면 이 규제함이라는 거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통일성이 존재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규제로 쓴다고 쳐봐. 가능한 경험 조건의 다른 경험 조건들을 규제하는 이성의 원리라고 불러봐요. 이건 가능해. 어색하지 않고 연역된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걸 규제하려면 통일된 전체가 또 요구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규제된 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쵸? 통일된 전체가 요구되는 거죠. 그 통일된 전체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나는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836의 중간이 되는 거죠. 내가 신적인 존재자를 받아들일 때 맨 밑에 이성에게 그의 권역 너머인 한점 출발하여 그에 대해서 고찰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거를 절대적으로 가정할 권한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상정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닌데 이 경우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필연적 통일성의 존재자를 절대적으로 가정할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라도 가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야 규제가 기능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규제에서 규정으로 돌아가요. 그걸 규정해야 될 것 같아. 규정이 안 되지 근데.
그래서 결국 다시 원점이죠. 나의 그 실제 인과성 어쩌고 이런 개념들로 산출되지 못하는 세계 전체의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는 어쩌고 저쩌고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돼야 될 것 같던 느낌적인 느낌만 있고 별로다가 한 게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유비적 속성으로부터 최고를 모든 것을 최고로 완전하게 소연한 존재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점으로 내몰린다는 소리인 것 같죠. 그죠? 뒤성을 보고 어쩔 분야다 분명 생각한다. 자, 그럼 838 다시 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념의 초월적 대상들을 일별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의 현실성을 실제성, 실체, 인과성 등의 개념들에 따라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안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구별된 것에서는 존재되지 못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최고 존재자가 최상의 원이라고 하는 이성의 가정은 한낱 상대적으로 감성세계의 체계적 통일을 위해 생각된 것으로, 맞죠 이제? 이제 뭔 소리인지 보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도 가치 없는 이념에서의 순전한 어떤 것이다. 진짜 웃겨. 분석론의 귀결이 뭐였어? 물 자체였어요. 변증론의 귀결은 최고 존재자야. 뭔 짓거리야 이게. 이로써 또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관들에 실존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자체로 필연적인 근원적 이념을 필요로 하며 그러면서 결국 있을 때 절대 필연성에 대한 최종적인 발성과 또 설명된다. 이제야 우리는 전체 초월적 변증학의 성과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순수 이성에 그리고 오로지 오해 부주의로 인해 변적이 되는 이념들의 궁극 의도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 순수 이성은 사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다루며 다른 과업을 가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순수 이성에게는 경험 개념의 통일을 위한 대상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성 개념의 통일, 다시 말해 한 원리에서의 연관성의 통일을 위한 지성의식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됐네요, 그죠? 이성 통일은 체계의 통일이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이성 통일을 위한 지성 그 이성 통일을 위한 어떤 그 연관성들, 이 체계의 지성 인식들 한 갈래 중 하나를 우리가 경험에 갖다 맞춰가지고 분석론이 쓰고 있는 거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도에서는. 다시 말해 원리에서 정관 통일을 지정해 줬을 텐데 이성 통일은 체계 통일을 체계 통일 이성의 통일 대상을 펼치는 원칙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일을 다시 읽을게요. 이성 통일은 체계의 통일이고 이 체계적 통일은 이성의 그 통일을 대상들이 펼치기 위한 원칙으로 객관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일을 대상들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험적 인식 위에 펼치기 위한 준칙으로 주관적으로 쓰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경험적인 지성사용을 줄 수 있는 체계적 연관성은 지성사용의 확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성사용의 올바름을 보증하기도 한다. 근데 이성은 지성사용의 올바름을 보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집비 모르는 새끼인데 우연히 지성사용의 올바름을 보증하고 우연히 지성을 확장시켜줄 뿐인 거야.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한 체계적 통일의 원리는 객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규정적인 방식으로 무규정의 원리, 어떤 것을 직접적인 대상의 관점에서 규정하기 위한 구성을 올려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낱 규제적 원리 및 준칙으로서 지성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열므로써 이성의 경험적 사용을 경험적 사용의 법칙을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무한하게 확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됐죠? 되게 신학 같네요. 뭐 신학이 됐네요. 네. 그러나 이성의 체계적 통일성을 이성의 그 이념에게 동시에 대상을 주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대상은 경험에서 주어질 수가 없다. 경험은 결코 완전한 체계적 통일에 신뢰를 주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이성 존재자, 그러니까 추론적 이성 존재로 되어 있네요. 이 이성 존재자는 순전한 이념이기는 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현실적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감성세계 사물들의 모든 연결을 마치 그 사물들이 이성 존재 안에 그것의 근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기 위해 오로지 문제성의 기초에 놓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 그들을 수 없다. 그러나 단지 그 위에 이성에게는 불가결하지만 경험적 지성 인식에는 모든 방식으로 장려가 되며 그러면서 결국 봐야 될 수는 체계적 통일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초에 놓여진다. 왜 안 되지? 잠깐. 추론적 이성 존재자는 했던 얘기네요, 그죠?
감성세계 사물들의 모든 연결을 마치 사물들이 이성 존재자는 그 근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기 위해 오로지 문제성이 기초에 놓인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건 그냥 제 해석이에요. 여기 저 해석 정확히 모르겠어. 이게 가능한데 우리 지성 개념에 들어맞았지. 가능한 것들 모든 걸 지성 개념에 들어맞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없죠. 네. 가능한 감성의 모든 조건들이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중 하나의 지성이 들어맞는 거죠. 그럼 그때 분석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감성세계의 사물들의 모든 연결을 마치 그 사물들이 이성존재 안에 그것들의 근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기 위해 오로지 문제성의 기초에 놓이고, 왜냐면 우린 다른 지성 개념들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그 위에 이성에겐 불가결하지만 경험적 지성 인식에는 모든 방식으로 장려가 되며 그럼 속에 방해될 체계적 통일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초에 놓였습니다. 맞죠? 이성은 이 체계적 통일성을 건설할 의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경험적 지성 인식은 맞추는 것끼리만 그 조립할 거니까 장려되는 거죠. 촉진되는 거고. 만약 사람들이 이념을 체계적인 세계 기본 틀의 근거가 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 현실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또는 단지 전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사람들은 곧바로 이 이념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다. 차라리 사람들은 우리의 개념들을 벗어나 있는 저 체계적인 세계 기본 틀의 근거가 나 왜 자꾸 하이데거처럼 읽히냐 이거. 근데 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오늘 하고 있는 이거 게. 존재 틀 그 얘기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 존재 구성 틀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는 단지 전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사람들은 곧바로 이념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다. 차라리 사람들은 다시 읽을게요. 사람들이 이 이념을 현실적인 사상이나 전제로만 간주한다면 이 이념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다. 차라리 사람들은 우리 개념들을 벗어나 있는 저 체계적인 세계 기본들의 근거가 그 자체로 어떤 걸 갖고 있는가 미결에 남겨두고 그리고 오로지 그것에부터 유일하게 사람들이 이성에게는 그렇게나 본질성이 그렇게 해서 유익한 통일성을 확산시키는 관점을 위한 이념을 정립한다. 한마디로 말해 이 초월적 사물은 한사 주적 원리 도식을 따름이며 그쵸? 이를 통해 이성은 그에 가능한 만큼의 체계적 통일을 모든 경험에 걸쳐 확산한다. 좋아요. 되네? 그러한 이념의 첫째 객관은 순전히 사고하는 자연으로 보아지는 나 자신이다. 내가 사고하는 존재자가 가지고서 그 자체로 실존하는 속성들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나는 경험에 조회해야만 하고 일체의 범주조차도 그것들의 도식이 감성적 직관이 주어져 있지 않는 한에서는 단 하나도 이 대상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선 나는 결코 내감의 무료 현상들의 체계통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원히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를 그다지 멀리 인정할 수는 없는 경험 개념 대신에 이성이 모든 사고의 경험 통일이라는 개념을 취하고 이 통일을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개념으로부터 그 자체로 변모하지 않고 자기 바깥에 있는 다른 현실적인 사물과 사물적인 단순한 실체, 한마디로 말해 단순하고 독립적인 예지자라는 이성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때 이성은 영혼의 현상을 설명하며 세계 속성 원리론을 시야에 갖추고 있다. 곧 잠깐만 이거 돼? 안 되지. 아니 한 앞에 단 하나도 이 대상에 적용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여기부터 갑자기 뭔가 잠깐 숨 좀 쉴까요? 자, 그러한 이념부터 다시 갑니다. 그러한 이념의 첫째 객관은 순전히 사고하는 자연으로 보아지는 나 자신이다. 내가 사고하는 존재자가 가지고서 그 자체로 실존하는 속성들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나는 경험에 조회해야만 하고 일체의 범주조차도 그것들의 도시 감성습관이 주어져 있지 않는 한에서는 단 하나도 이 대상에 적용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나 이것으로선 나는 결코 내감의 모든 현상들의 체계적 통일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죠. 그러므로 영혼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를 그다지 멀리까지 인도할 수는 없는 경험 개념 대신에 이성이 모든 사고의 경험을 통일하는 개념을 취하고 이 통일을 무조건적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개념으로부터 그 자체로 변모하지 않고 자기 바깥에 있는 다른 현실적 사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단순한 실체, 한마디로 말해 단순하고 독립적인 예의자라는 이성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때 이성은 영혼의 현상들을 설명함에 있어 체계 소수의 원리를 만일시하게 가지고 있다. 즉 모든 규정들을 단 하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으로 가능한 만큼 모든 힘들을 단 하나의 근본력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모든 변전을 동일한 고정불변적인 존재자의 상태들에 속한 것으로 고찰하고 공간상의 모든 현상들을 사고의 작용들과 전적으로 분리하고 수평한 원리를 만일시하게 가지고 있다. 오케이?
다시 읽으니까 편하게 읽히네요. 역시 한번 쉬니까. 실체적 단일성 등은 오직 이 규적 원리의 도식일 따름인 것으로 마치 그것이 영혼 속성의 실제적 근거인 양 전제된 것이 아니다. 이 속성들은 또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근거들에 의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우리가 이 가정된 수러들을 영혼에게 단적으로 타당하게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도무지 영혼을 본래의 수러들에 의해 그 자체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 수러들은 구체적으로는 전혀 포상할 수 없는 순전한 이념을 형성하는 것이니 말이다.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석, 변증을 구분한 어떤 종합체를 상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렇게 가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영혼적 이념으로부터 그것을 순전한 이념 이상의 어떤 것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을 순전히 우리 영혼의 현상들에 대한 체계적 형상의 관계에서만 타당한 것으로 보도록 조심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무릇 거기서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 신체 현상들의 경험 법칙은 하나 내가면을 설명하는 데 섞여들지 않는다. 거기서는 영혼들의 재존, 파괴, 부활 따위 황혼의 가상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영혼은 대상이 아니라 이념이고 규제적인 것이고 그 원리로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것으로 통일하겠다는 어떤 그 인식에 앞선 근본 구성틀 같은 거니까 이게 제조되거나 파괴되거나 하는 대상적 변화 작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므로 내감의 대상에 대한 고찰은 전적으로 순수하게 그리고 이종적으로 뒤섞이지 않고서 진행된다. 게다가 이성 연구는 주관 안에서 설명거들 가능한 하나의 원리 하나의 것을 지향한다. 이 모든 일은 마치 하나의 현실 존재인 것 같은 그런 도식에 의해 가장 잘 아니 유일하게 실현된다. 이것도 맞죠. 영혼이 있는 것 같아가 돼야 한다고 어쨌든. 그지? 영혼이 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없는데 영혼이 있는 것 같아에서 돌아가는 게 있다고. 영혼론적 이념도 규제적 개념의 도식이 위의 것을 의미할 수 없다. 내가 설령과연 영혼은 그 자체로 정신적 자연이 아닌가 하고 묻기만 하고자 한다 해도 이 물음은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개념을 통해 나는 단지 신체적 자연뿐만 아니라 도대체가 모든 자연, 다시 말해 연애가 나는 경험이 모든 수로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위한 대상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배제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그 개념은 의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것이니 말이다. 됐네요. 다음 세계 얘기하고 신 얘기하겠죠. 매우 뻔합니다. 순전히 사변적 이성의 두 번째 규제적 이념은 세계 개념 일반이다. 무릇 자연은 본래 그와 관련해 이성이 규제 원리를 필요로 하는 오직 유일하게 주어진 객관이다. 이 자연은 이중적으로 사고하는 자연이거나 물체적 자연이다. 근데 후자를 내적 가능성의 면을 생각하기 위해, 다시 말해 이것에 대해 범술의 적용을 규정하기 위해 우리는 아무런 이념도, 다시 말해 경험을 넘어서는 아무런 표상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물체적 자연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순전히 감성적 직관에 지도받을 뿐으로 사고했던 형식과 사고했던 형식을 영혼적 기록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세계는 사고하는, 아니 자연은 사고하는 자연이거나 물체적 자연이야. 물체적 자연은 경험 일반을 넘어서는 표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건 분석론에서 끝난 소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영혼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하나의 규제만으로 어떻게든 설명이 되는 것 같았는데 자연의 경우는 그 경우가 안 들어맞는다는 거죠. 자연은 어쨌든 층위가 두 개 있는 거야. 하나는 물체적 대상, 하나는 사고하는 자연. 그리고 이거 앞에 읽수 없을 때 했던 얘기인데 자연에만 이율배반이 기능하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뭐 상세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사고하는 자연이라는 표현이 좀 생경하네요. 뭐 좀 어렵네. 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것도 엄밀히만 하면 피지스 개념이니까 사실 그 자체로 존속하는 신적 자연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신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긴 한데 자연이 그러니까 약간 현대적인 직관으로는 오히려 사고된 자연이라고 하면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고된 자연은 여기서 물체적 자연이죠. 그렇죠. 네. 사고하는 자연이라는 거 약간 뭐 좀 더 읽어볼까요 일단? 그러므로 순수 이성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연 일반과 어떤 원리에 따른 자연에서 조건들의 완벽성입니다. 자연 일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의 계열의 절대적 전체성은 그것들의 항등 도출함에 있어 하나의 이념이다. 이 이념은 이성의 경험 사용에서는 결코 온전히 실현될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취해야만 할 태도의 규칙으로 쓰인다. 곧 주어진 현상들의 설명에서, 즉 배진 내지 소급에서 마치 계열들이 그 자체로 무한한, 다시 말해 무한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규칙으로 쓰인다.
이해되죠? 아까 영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 것처럼 여기서도 무한정 갈 수 있거나 소급될 수 있는 것처럼 쓰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성 자신이 규정하는 원인으로 고찰되는 곳에서는, 그러므로 실천적 원리들에서는 마치 우리가 감관들의 객관이 아니라 순수 지성 객관을 우리 앞에 가진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규칙으로 씁니다. 이곳에서 조건들은 더 이상 형상들의 계열 안이 아니라 형상들의 바깥에 놓일 수 있으며 상태들의 계열은 마치 단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사고하는 자연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자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은 우주론적 이념들이 규제적 원리에 불과하며 말하자면 구성적으로 그러한 계열들의 현실 전성을 성립하는 아주 어려울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타 이것은 사람들이 순수 이성의 율배반 아래 해당 대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가서 읽진 않을게요. 돌아가서 읽어야 되나? 그렇겠죠. 괜찮아요. 순수이성의 세 번째 이념은 한 존재를 모든 우주론적 계열들의 유일함을 모든 충족한 원인이라 보는 한낱 상대적 가정을 함유하는 것으로 신이라고 하는 이성개념이다. 이 이념의 대상을 단적으로 상정할 시선을 근거 노력하지 가지고 있지 않다. 무릇 그와 관련해서만 이 가정이 필연적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최고로 완전한 존재자를 그것의 본성 단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순전히 개념 자체를 더 믿게 하고 더 주장하게 하며 또 그렇게 할 권리를 갖게 하는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최고로 완전한 존재라는 이념이 모든 사회적 이념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은 세계의 모든 연결을 최소한의 원리에 따라 고찰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세계는 모두 최상의 모든 충족하는 원인이 유일함으로 포함한 존재로 생겨난 것처럼 고찰하며 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케이? 그렇대요. 그렇게 하라고 한대요. 이로부터 분명한 것은 이성은 다만 그 자신의 형식적 규칙을 이성의 경험상을 확장하는 데 있어 의도로 가질 수 있으되 결코 경험상의 모단계를 넘어 확장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이념 밑에는 가능한 경험을 겨냥해 이성의 부정 원리가 전혀 숨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 내리고 있죠? 완전 결론 보고 이거 딱 칼로 다 자르고 있어요. 이거 분석으로 끝나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앞에 설명 없으면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설명들을 쭉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철저한 사람. 오로지 이성 개념들의 의과분인 초과형식 통일은 사물들의 한목적적 통일이며 인생의 사면적 관심은 필연적으로 세계 내의 모든 정도를 마치 그것이 하나의 최고 최상의 이성의 의도로부터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도록 만든다. 판단력 비판에 이 말이 나온대요. 그러한 원리는 곧 경험 분야에 적용되는 우리 이성에게 목적론적 법칙들에 따라 세계의 사물들을 연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물들의 최대로 체계적인 통일에 이르는 전적으로 새로운 전망을 열어준다. 세계 전체의 유일한 원인으로서 세상의 일지자의 존재는 물론 한낱 이념 중에서이지만 항상 이성에게 유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결국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릇 만약 우리가 지구의 모양, 평평설 반박하고 계시네요 밑에. 산맥과 바다의 모양 등에 대해 순수히 창시적 혁명 의도를 미리 상정한다면 우린 이 길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단지 규제적 원리로서의 전제에 머문다면 차고쳐도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우리가 목적론적 연관을 기대하는 곳에서 한낱 역학적인 물리적 연관을 마주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러한 경우 단지 하나의 통일을 더 잃기는 하지만 이성 통일 경험상에서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상이 나오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어긋남마저도 보편적으로 목적으로 의도 일반적 법칙을 자신 저촉하진 않는다. 무릇 한 해부학자는 그가 동물의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을 어떤 목적에 관계시킨 것은 사람들의 부분이 그런 쪽에 나오고 자연의 부분에 될 수 있다. 서로 겹쳐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연구조가 뭐가 자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연이 무목적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생리학도 유기체의 분절 구조의 목적들에 대한 그의 매우 제한된 지식을 한낱 순수성에 대한 원칙을 통해 확장하여 사람들은 그 점에서 매우 대담하게, 그리고 동시에 모든 분별의 사람과 이동성으로 동물의 모든 분절은 각경하고 조건을 드러나서 상정하게 이르다. 이런 전제는 그것이 만약 구성적일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고체력이 보여준 권한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미루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제가 이성의 규제적 원리의 다름 아니며 최상의 세계 원인의 합성 원리성 이념을 매개로, 그리고 마치 그것이 최고 예제로서 하나의 혁명을 이루는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인 것이냐 최고의 최대 통일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멈추면 분석론에서 얘기하는 자연 법칙은 진짜 물리 법칙인 게 확실해졌죠. 생물학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처럼 믿는 의도가 있다고 믿는 계열 안에서의 완전성을 분절을 통해 수행하고자 함이 생물학인 거지. 됐죠? 그래서 디나미스는 분석론에서 끝날 수 있는데 체계화하는 감각 자체는 이념 속에 있는 거고, 이게 학문이겠죠.
이 학문이고, 물리학이 그래서 가장 순도 높은 과학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디어는 뉴턴이 출발했지만 칸트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듯 이념을 한낱 규제적 사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이성은 각가지 방식으로 오도될 것이다. 그때 이성은 그의 진로의 표지판을 함유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경험의 집안을 떠나 이 집안을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고 탐구할 수 없는 곳으로 감히 돌진한다. 돈키호테처럼 이것의 높이 때문에 이성은 행위를 이끌 수밖에 없는데, 이성은 자신의 이런 것의 관점에서 경험과 일치하는 모든 생활로 단절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최우주의 이념을 단지 규제적으로가 아니라 구성적 생활에 생긴 첫 번째 잘못은 게으른 이성이라는 것이다. 나태한 이성. 사람들이 그의 자연연구를 어디쯤에 있든지 단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성이 마치 자기업을 완성하는 휴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원칙을 우리는 게으른 이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영혼론적 이념조차도 만약 그것이 구성적 원리로서 우리 영혼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나중에 심지어 이 주체에 대한 우리 인식이 모든 경험을 넘어서 사회 상태까지 사용된다면 이성을 잘못 편안하긴 하겠지만 경험들의 지도에 따라 이성을 자기의 사용을 전적으로 훼손하고 파괴시킨다. 그렇게 해서 교조적 정신주의자는 상태들이 모두 바뀜에도 불변적으로 존속하는 인격의 통일성을 그가 자아에서 직접적으로 지적한다고 믿고 사고하는 실제 통일성에 설명하고, 또 우리 사회 처음으로 발생할 사물들에 대해 우리가 갖는 관심을 그리고 사고하는 주체 비물적인 본성의 의식에 설명하는 등 이런 우리의 내적 상태의 원인을 물리적 근거에 설명하고 사용하는 것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초월적 이성의 권위적 언사에 의거해 경험의 내적 인식을 지나쳐버리는 것으로 이는 그의 안락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통찰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교조주의에서의 이러한 불리한 귀결은 최고의자의 이념 및 그 위에 잘못되게 기초된 자연의 신학적 체계에서 더욱더 명료하게 눈에 띈다. 물론 여기서는 모든 자연에서 드러나는 자주 오직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만들어진 목적들이 원인을 탐구함에 있어 우리를 진짜 편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곧 원인들은 물질의 기계성의 보편적 법칙들 안에서 찾는 대신에 원인들을 곧바로 최고지의 신비로운 뜻에 의지하고 이성의 노력을 완성으로 간주하는 데 쓰인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와 변화들의 계열이 그것의 내적이며 보편적 법칙에 따라 우리 실마를 제공하고 이외 어디서도 그 실마를 현상을 벗어나면 그때는 말이다. 독일어가 좀 엉성한데 어쨌든 거의 좀 엉성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통 종교를 진짜 가루가지로 까는 거. 뭐 전통 종교 까는 것도 맞고, 여기서 나타난 이성은 사실은 근데 당대 학문 중에서도 이 경험적 사용을 벗어나서 뭔가 방향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편안하려고 경험 사용을 벗어나게끔 추동하는 모든 것들을 공격하려는 것 같은 의도가 있는 거고, 그게 비판이겠죠. 그게 크리틱인 거고. 만약 우리가 한나몇몇 자연의 부분들 예컨대 육지분포, 육지구조, 산맥성질 및 위치는 하면 식물성 등의 조직 같은 목적을 고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체계적 통일을 최고 예자의 이용 관련 전적으로 보편화한다면 이런 잘못을 피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건 좀 신학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보편화해서 뒤로 들고 있어야지 이게 완성됐다고 떠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경험적으로 완성했다고 떠들지 말고 이걸 내가 뒤로 들고 보편화했고 그런 것처럼 보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잘못이 없는데, 이거를 경험에 섞어서 막 블렌딩해서 헛소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릇 그때 우리는 하나의 한목적성을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기초에 놓는데 자연의 어떤 특수한 설비도 이 법칙들로부터 제외되지 않으며 다만 다소간 알아보주게 우리 눈에 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목적론적 결합의 체계적 통일의 규제적 원리를 갖는다. 그렇죠. 목적론적 결합의 체계적 통일의 규제적 원리죠. 그래서 이 규제적 원리로부터 체계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체계적 통일은 우리에게 목적론적 결합을 선사하는 거죠. 다만 이거는 이 규제적 원리는 경험적인 거에 직접 쓰일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네. 그러나 우리는 이 목적론적 결합을 미리 규정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물리기계적 결합을 보편적 법칙에 따라 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무릇 이렇게 해서 한목적 통일의 원리는 경험 원리는 이성 사용을 어떻게 손에 피자 항상 확장할 수 있다. 오케이? 이 계몽주의자 새끼. 이 미친 계몽주의자. 이런 체계적 통일의 원리에 대한 오히려부터 생긴 두 번째 잘못은 전도된 이성. 한자는 경도된인 것 같네요. 이성이 나중에 먼저 이것을 잘못이다. 체계적 통일의 이념은 오로지 규제적 원리로서 그 통일을 보편적인 자연 법칙들에 따른 사물들 결합 중에서 찾기 위해 써야 할 것인데,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을 경험적 길에서 비추는 만큼 사람들이 비록 물론 이념 사용 감성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그만큼 더 많이 믿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태를 전도시켜서 한목적인 통일의 원리 현실성을 실현으로 기초에 놓고 그러한 최고 예자의 기준을 제정적으로 탐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인적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다가 목적들을 강제로 그렇게 집어넣는 일을 시작하여 마치 당연한 듯이 그것을 물리적 자연 탐구의 길에 찾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한나 자연통일을 보편적 법칙들에 따라 보완하기 위해 목적론이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폐기하는 작용을 하는 데 일 뿐만 아니라 이성마저도 자기의 목적, 그런 예의적인 추성 원인의 현존을 이 보편적 법칙들에 따라 자연의 측면의 목적을 죽이기까지 한다. 통렬해. 근데 앞에랑 그렇게 다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쓰인 거를 블렌딩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순서 틀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레기온의 위에 있는 레기온의 걸 섞지 말라는 소리긴 해서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무릇 사람들이 자연에서 최고 한목적성을 선언적으로 다시 말해 자연의 본질적인 한목을 전제할 수 없다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한목적을 찾고 그래서 계단을 밟아 단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인식하는 완성의 상대적으로 지지받아야 하는가 규제적 원리는 한낱 경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무의정적으로이긴 하지만 선언적 전제된 자연 통일성으로서의 세계적 성장의 단적으로 즉 사물들의 본질로부터 결정된 것으로 전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먼저 최고의 질서를 준 존재를 기초로 둔다면 자연 통일성은 사실상 폐기된다. 그죠? 구도를 다시 잡자. 경험이 있고 경험 가능한 것들이 위에 이념단에 있어서 이념의 통일을 추구하는 직관이 있고 그걸 최고 존재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여길 때 이게 가능한 건데 것처럼 여기는 거를 여기에 미리 박아놓고 시작하면 통일이고 나발이고 없지. 이미 인식된 게 끝났다는 소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관이 이미 됐다고 전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게 된 것처럼 여길 때에만 가능하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자연 통일성은 사물들의 자연 본성이 완전히 외래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또한 그러므로 사람들의 본성 모습으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순환론적인 오류가 생긴다. 사람들은 원래 증명되어서 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연의 세계 통일의 규정 원리를 부정 원리로 취하는 일 그리고 단지 이념에서 이성의 합체는 사용이 되돌 것을 원인으로 실체적으로 전제하는 일 등은 오직 이성을 혼란시키는 일이다. 자연 탐구는 전적으로 오로지 자연 원인들의 연쇄를 쫓아 자연 원인들의 보편적 법칙을 따라 진행해 가는데 창시자의 이념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연 탐구가 도처에서 추구한 한목성을 창시자에서 도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창시자의 현존을 자연 사물들의 본질에서 가능한 한 모든 사물들 일반의 본질을 사진이 한목적성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필연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어허 그래? 그런 거야? 이 창시자가 원인자는 쫓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건 신 얘기인가? 아닌데? 신 얘기처럼 보이는데요? 그래? 응. 다시 자연 탐구는 전적으로 우리 자연 원인들의 연쇄를 조사하는 보편적 조사를 진행합니다. 오케이. 창시자의 이념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그런 신 얘기네요. 그런 자연 탐구가 도출 추구한 함정이 창시자에 도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창시자의 현존을 다른 사람들 본질을 가나 오선을 표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창시자의 이념을 미리 알고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창시자의 이념이라는 거 현존을 그러니까 여기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법칙으로 어떻게든 구해내고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분석론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이런 일이 물론 성공하든 못하든 그 이념은 언제나 정당하고 마찬가지로 그 이념을 사용 또한 순위 규제 원리 조건에 제한되어 있다면 정당하다. 완벽한 한목적 통일은 단적으로 보는 완전성인데 만약 우리의 완전성을 경험해 다시 말해 모두 객관적으로 타당한 우리 인식의 전체 대상을 형성하는 사물들의 본질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필연적인 자연법칙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로부터 곧바로 모든 원인성의 근원이 근원적인 최고의 단적으로 필연적인 원인성 이념을 추론하려 하는가? 최대의 세계적인 통일 따라서도 한목적인 통일은 인간 이성의 최대 사용 가능하게 한 학교적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이념은 우리 이성의 본질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이념이야말로 우리에게 법칙 수립적이고 그런 만큼 그렇고 우리 이성의 대상의 자연의 모든 최대 통일성에 도출될 수 있는 저 이념에 대한 법칙적 이성 즉 원형지성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지성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성이라 번역한 베어슈탠드가 아니라 아마 라틴어 인텔렉투스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철학론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을 다룰 때 말했던 대로 순수 이성이 제기하는 모든 물음들은 단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하며 많은 자연 물음들에서 불가피하고 당연한 우리 인식이 자는 이유를 변명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 없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사물들의 자연 본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성의 자연 본성에 의해 그리고 이성의 내적 설비에 대해 물음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일견 대담한 주장을 순수의 최대 완성의 두 물음에 관련해 확증하고 이로써 순수의 변체의 우리 고찰을 완결할 수 있다. 됐네요? 야 진짜 몇 조각이 안 남았어. 세 바닥 남았어. 욕컨대 잠깐만 나 좀 마셨더니
응, 맞아, 먹어. 근데 이 뒤에는 왜 패스한다고 그랬어요? 방법론이라서. 그거 건축이 어떻고 뭐 규율이 어떻고 훈육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평생 안 볼 거니까 이번에 해도 되는데 이제 물려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철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그런 소리들이거든. 연말까지 이것만 하고 있을 텐데 이거 하면은. 근데 이게 인간학이야. 인간학이고 이거 규준을 어떻게 써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규제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마쳤으니까 그럼 규제적으로 어떻게 쓰는데요를 여기서 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약간 좀 당대 기준이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각자 합시다. 뭐 각자 읽겠냐마는 각자 합시다. 같이도 안 하는데. 난 읽을 거긴 해. 언젠가. 아씨 이렇게 목이 타냐. 1시간 남았고 대바도 남았으니까 금방 끝나겠다. 자, 요컨대 신학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묻고 답하는 것들 셋이 있다. 첫째로 과연 세계 질서이 보편적 법칙들에 따르는 그것의 연관성의 근거를 내포하는 이 세계 구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사람들이 물으면 그 대답은 의심할 여지 없다는 것이다. 무릇 세계는 현상들의 총합이고 그러므로 세계에 어떤 초월적인 다시 말해 순수성 상태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뭔 소린지 알겠어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세계 질서 및 법의 법칙에 따르는 그것의 연관성의 근거를 내포하는 세계 구별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신학에서 봐봐요. 세계가 있어. 신이 있어. 신이 세계를 만들었죠. 근데 신이 꼴 세계면 신이 세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다시 한번 세계라 부르면 이걸 창조한 신이 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과 세계는 일단은 고전 신학에서는 분리되어 있어요. 현상들의 총합을 세계라고 하자면 이걸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 신이 존재해야 하는 거야. 그지? 진짜 불편하다. 너무 불편한 아 근데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반박하냐면 이건 내가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봐봐 세계는 유한해 무한해? 유한하지. 근데 세계가 무한하다고 해봐. 신이 만들어고 신은 전능하고 무한하니까 세계도 무한하다고 쳐봐. 그러면 세계가 무한한데 신이 무한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둘이 포섭할 수 없잖아. 그럼 좋아 말을 바꿔서 신은 무한하고 세계는 유한하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신이 무한한데 신이 많은 세계가 왜 유한해? 그럼 신도 유한한 거 아니야? 신도 한계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 신도 무한하고 세계도 무한하다가 맞는 말이 되고 그래서 결국 신이 꼴 세계가 되거든요. 이게 스피노자의 신학. 이래서 범신론으로 가요. 모든 곳에 임재의 계시다 이렇게 간다고. 네. 현대적으로는 세계의 근거를 신으로 할 거면 신의 근거는 뭔데 이게 현대적인? 뭐 그거는 매우 현대적인 발상이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현상의 총합이 세계라면 그걸 가능케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가 고전 신학적인 아이디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현상 밖에 있어야 되는 거. 현상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릇 세계는 현상들의 총합이고 그러므로 세계가 어떤 초월적인 순수 지성에서 생각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쵸? 둘째로 과연 이 세계 구별되는 존재자는 실체인가? 최대 실체성인가? 필연자가 동등인가라는 물음이 있으면 나는 이런 물음은 전혀 안 오는 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현상이 아닌데 이런 현상의 기준을 들이면서 어디다 쓸 건데? 그것을 통해 내가 그런 사람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범주는 경험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범주들이 가능한 경험의 객관들에 다시 말해 감성세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전혀 아무런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 밖에서는 범주들은 한낱 개념들의 명칭일 뿐으로 우리는 그런 개념을 용인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과연 우리는 적어도 이 세계와 구별되는 존재자를 경험 대상들과의 유추에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있으면 그 답은 이렇다. 물론이다. 그러나 단지 이념에서의 대상으로 그러한 것, 실제 대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유비적으로 우리 경험 대상 유비적으로 이것들의 원리로서 기능하는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를 현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에서 예지계의 근거는 유비적으로만 가능하다. 로 가는 거겠죠. 오직 그 대상이
이성이 자연탐구 규정 원리를 삼을 수밖에 없는 세계 설비의 체계적 통일성, 질서의 함수에 우리에게 알려진 기체인 한에서 그러하다. 이것에 더하여 우리는 이념에서 앞서 언급한 규제적 원리 촉진하는 모종의 의인과는 서슴지 않고도 비난받지 승인할 수 있다. 무릇 전혀 직접적으로 이세가 구별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체계적 통일의 규제적 원리와 단지 이것의 도식 그리고 그 지혜로운 의도를 밀어보면 세계 창시자인 최상의제의 도식을 매개로 해서 관계되는 것은 언제나 이념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이념적으로만 있다는 거야. 신이 있다면 경험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만 있다. 이 말에 열받은 헤겔은 이념이 현상한다고 하죠. 아 진짜잖아. 이념이 현상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건 현상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칸트는 일단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적 사고관의 칸트가 매우 잘 맞아요. 매우 잘 들어가. 진짜 저 이런 물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완전 이거 무신론의 핵심인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맨날 하는 얘기. 독일 관념론이 헤겔 이후로 마르크스로 묶어서 넘어가고 절대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서 경험론이 갈라져 나오잖아. 헤겔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경험론 관념론은 칸트가 아니라 헤겔에서 헤어지는 거고 칸트까지는 다 수용해요. 어쨌든 수용할 수 있어. 자 계속 가면 세계 통일의 이 근원 근거가 비판은 묵은 거라 돼 있대. 세계 통일의 묵은 거가 오식이라고 하셨는데 그 묵은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나중에 다른 얘기니까 그 자체로 무엇인가는 이 이념을 통해 생각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이 근원 근거를 또는 이 근원거의 이념을 세계의 사물들에 대한 이성의 세계 사용과 관계 써야만 하는가가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치. 이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야만 하는가에서만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실천으로 가겠죠. 이제 여기부터 실천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도대체가 사람들이 계속 묻는데 너무 짜증난다는 말이죠. 계속 묻는데 유일하고 지혜롭고 전능한 세계천을 상정할 수 있는가?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면 이렇거나 우리는 그런 점에 전제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이제 가능하게 보내라고 확신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칸트 답은 그거 상정해야 해요. 상정해야 우리가 도덕도 생기고 지혜로운 법칙도 알고 자연법칙이 뭐가 있고 뭐 이념이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우리 경험적 인식을 확장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불가지하다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무릇 우리는 그것에 관해 그것 자체로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전제했을 뿐이지만 우리가 자연을 연구할 때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조제, 세계적 함수 질서와 관련해 저 우리가 알려진 존재를 단지 감정의 예적 유추에 생각해서 따름이다. 그리고 생각했을 뿐인 거라고. 다시 말해 이 존재자에 기초하고 있는 목적들과 완전성과 관련하여 우리 성의 조건들에 따라 그런 체계 통일성의 근거를 함유할 수 있는 존재가 생각했을 따름이라고. 그러므로 이 이념은 전적으로 우리 이성의 세계 사용과 관련된 근거 지어진 것이지 경험이 아니에요. 야, 이 세계 사용이란 말 정말 독일 철학적이죠. 진짜.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념의 단적으로 연결해서 부여하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단지 이념 중의 존재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란 사실만큼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세고체를 의해서는 전혀 규정될 수 없는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그로서 우리는 원리를 경험적 이성상에 적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 물어볼 건데 이러한 방식으로 난 도대체 최고 존재의 개념과 전제를 이성적 세고체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위해 본래 이 이념은 이성에 의해 기초에 두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한목적적인 듯한 정돈들을 신적 의지로부터 세계 내 특별히 그리고 설치해놓은 시설들을 매개로 해서 이긴 사정을 도출함으로써 그런 정돈들을 의도들로 보아 좋은가? 그렇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신의 지혜가 모든 것을 자기 최상의 목적을 위해 정했다고 말하건 또는 최고지혜라는 이념을 잘 탐구해서 규제자이며 보면 자연법칙들의 자연세계적 형태의 소리를 원리라고 말하건 우리가 저걸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조차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타당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통일을 제약하는 곳에서는 신의 지혜롭게도 그것이 그렇기를 원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자연이 그것을 지혜롭게 정답다고 말하는 것이나 완전히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되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신이 창조했 그 말이 아니고
그 너머에 이게 가능케 하는 어떤 의도적인 기능으로서 자연과 신개념은 사실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도식에서는 같을 수밖에 없지. 냉정히 말하자. 정리 진짜 잘해준다. 역시 남편이야. 왜 아직도 칸트가 까입니까? 개쩔어서 까이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왜 아직도 라디오에도 어쩌고 할 때 뭐 비틀즈 얘기 나오고 막 왜 그럽니까? 개쩔어서 까이는 거예요. 고트의 품격이죠. 이게 고대 품격이죠. 모든 메탈 밴드들은 메칼리타와 제대로 견줄 수밖에 없다고. 그게 0.3 메탈리카요 됐든 0.01이 됐든 간에. 자, 갑니다. 무릇 여러분이 이성의 규제적 원리로서 모든 자연통의 기초에 놓을 것을 요구했던 최대의 체계적 항목적인 통일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예자란 이념을 규제적 원리 도시의 기초에 놓을 권리를 준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세계 내에서 한목적성을 맞으신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이 여러분의 이념의 합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게 계몽주의적인 거죠. 이제 이런 게 니체가 공격하는 거지. 금욕주의적 이상은 사실은 신학이다. 같은 거잖아. 그 원리들이 앞으로 우리를 추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잖아. 니체의 말이. 그래서 신은 뒤졌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야? 자연의 한목적성도 뒤졌다는 얘기예요, 사실. 니체의 말은. 그죠? 그러나 이야기되고 있는 원리는 필연적이고 최대로 가능한 자연통일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도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자연통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나마 이 초월자의 이념 덕분을 가질 것이긴 하지만 자연의 이 한목적성을 우연적으로 수련할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념이 그 때문에 오로지 기초에 놓여진 의도에서 외에는 자연의 보편적 법칙을 우리 자신의 모든 빠지지 않고선 지나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엉금한 손을 가진 자연 위에 있는 존재를 상징할 권리는 없고 단지 인과 규정의 유추에 따라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상황을 보기 위해 그 존재의 이념만을 기준으로 권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이념 중에 세계 원인을 오직 면밀한 의인관이죠. 인간적 세계관이죠. 아니 이거 완전 인간적 세계관이잖아. 그렇죠. 이것 없인 세계관이 나오는 생각을 못해봅시다. 에 따라 곧 지성, 급족, 불만, 동시에 이것을 걸면 욕망과 의지 등등한 존재로 생각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질서에 대한 경험지식에 의해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무한 완성것에 덧붙일 권리 또한 갖는다. 그러니까 의인관에 따라서만 갖는단 말이기도 해. 이건 다시 얘기하면. 그치? 인간적 관점을 벗어난 상태에서 무한적 완전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없어. 그런 건 없고 그런 경험되지도 않아. 근데 인간적 세계관 안에서는 이 이념성을 갖다 들이밈으로써 경험적 지식을 약간 넘어서는 완전성이 있을 것 같은 통일적 체계 이런 걸 갖다 붙일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계 통일의 무주제 법칙은 우리가 자연을 맞춰 의사는 최대로 가능하게 잡다하면서 세계적 함정 통일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욕하기 때문이다. 이게 변증성이죠. 이게 이성의 진짜 원리죠. 그런 것처럼 연구하려는 진리의 욕망이지. 무릇 그러니까 여기 이미 니체가 예비되어 있는 거야. 니체가 뭐라 그래? 대상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언어에 의해 굴절된다고 하잖아. 그 말을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물론 칸트 의도는 그 니체의 말과 좀 다르지만 같은 말을 프리즈만 바꿨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점만 바뀌어 있는 거죠. 네. 무릇 비록 우리가 이 세계 완성을 단지 조금 엿보고 도달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곳에서 찾고 추측하는 것은 이상의 법칙에 속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 자연법칙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유리한 일이지 결국 손해나는 일일 수가 없다. 그러나 기초에 놓여진 최고차원식 이미 이 표상에서 분명한 것은 나는 그러한 존재자의 현존과 지식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것을 이념을 기초에 놓을 뿐이므로 본래 이런 존재로부터 아무것도 도출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낱 이런 존재의 이념으로부터 다시 말해 세계사물의 자연 본성으로부터 그런 이념에 따라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이성개념의 진정한 사용에 대한 비록 발전되지 않은 모종의 의식이 모든 시대 철학자들의 검증 합당 원사를 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야, 이 대단한 선언이네요, 그죠? 이게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일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자연의 지혜와 섭리는 표현이나 신의 지혜와 섭리 표현이 똑같은 의미의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니 순전히 사면성에 관련된 한에서는 철학자들은 전자의 표현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이 표현이 그에 대해 우리가 권한 있는 것보다 더 큰 주장을 하는 월권을 억제하고 그쵸 동시 이성으로 하여 그의 고유한 본질 자연으로 되더라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명문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다름 아니라 경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적 정성을 들고 있던 순수 이성이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규제적 원리들 외에는 아무것도 함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죠? 이 규제적 원리들은 경험 지성상에 도달하시는 것보다 더 큰 통일을 지시 명령하기는 하지만 바로 그것들은 지성상에 접근하는 목표를 더 멀리 밀어감으로써 체계적 통일에 의해 지성 사용의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최고도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약 그것들을 오해하여 그것들을 초험적인 시스템 구성 원리들로 여기면 비록 번쩍거리긴 하지만 거짓된 가상에 의해 설득과 상상된 지식을 불러일으키고 그와 함께 그러나 영원한 고통과 싸움거리들은 아닙니다. 칸트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좀 알겠네. 칸트는 야 너네 손 던지 말고 이 안에서 놀아 이거. 그렇지. 니체는 나가 이 새끼. 나가 이 새끼들아. 맞아. 나가 이 새끼들아. 파티 끝났어 이 새끼들아 나가. 이거 좋네요. 야 근데 진짜 큰 사람이죠. 정말 큰 사람이에요. 철학계의 진정한 테트남이고 이체는 애견남이고 말하는 거 보면 거꾸로 같은데. 말하는 거 거꾸로 같은데 마음 쓰면 정반대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의 인식은 직관들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개념들로 나가고 이념으로서 끝맺는다. 우리의 여정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비록 인간의 인식은 이 모든 세 요소들에 대해 일견 모든 경험의 한계들을 거부하는 듯이 보이는 선언적 인식원천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완성된 비판은 모든 이성이 사변적 사용에서 요소들을 가지고 결코 가능한 경험의 분야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신토록 한다. 또 이 최상의 인식력의 본래 사명은 통일의 모든 가능한 원리들을 따라 원리들을 좀 목적에 원리하기 위한 것이거니와 자연을 가장 내면적까지 추구해 가되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공허한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험의 한계를 결코 비열하지 않기 위해 그 모든 방법과 원칙을 이용하는 것뿐임을 확신토록 한다. 우리의 인식을 현실적 경험을 넘어서 확장할 수 있는 모든 명제들의 비판적 연구가 초월적 분석학에서 우리를 이미 충분히 확신시켰는데 그런 명제들은 결코 가능한 경험 이상의 어떤 것을 이끌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가장 명백하게 수상적 부분적인 정리들조차 불신하지 않는다면 만약 매혹적으로 된 전망들을 유혹하여 저는 속발락하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 초험적 이성의 그 열권들을 위해 등장시킨 모든 병적 증인들을 신문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원래 제대로 됐으면 이걸로 신문하지까지 안 했어도 되는데 신문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칸트의 변증론 전체는 뭐야? 이상하게 말하는 걸 신문하는 구조죠. 영혼이 있어요. 뭐 세계는 시작이 끝이 있어요. 이런 걸 신문하는 구조였죠. 왜냐하면 우린 이미 앞서 확실히 충분하게 이 증인들의 모든 구실이 비록 어쩌면 이 구실은 진실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 증인들의 단적으로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구실은 어느 인간도 얻을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 것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 의해 가장 총명한 사람조차도 소원함으로써 갈 수 있는 가상에 진짜 원인이 배우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논의는 끝을 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초험적 인식의 그 요소들을 분해함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가치를 지닌 것이고 철학자에게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므로 비록 헛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을 최초 원천들이 이렇게 하셔 주는 일은 필요한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변질적 가상을 판단해서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이 판단에 취하는 관심을 매우 자연스럽고 미래에 대해 남아있을 것이므로 말하자면 소송개혁들 상세하게 작성하고 장에서 비슷한 유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문속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할 만한 일이었다. 또 겸손한 척 자기 자랑한 거죠. 겸손하게 쓰는 척하면서 자기 자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소송의 기록이래. 독일 놈이에요. 고생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결론부를 읽으려고 왔다는 느낌. 그렇죠. 어차피 이게 매번 매 시간마다 같이 읽어도 어쩌지 넘어가긴 하는데 지나면 까먹잖아. 다 까먹어서 뭐가 남나 했는데 이 결론부를 그거 안 봤으면 여기에 이해 안 됐을 것 같아. 생각보다 정리를 잘해놓긴 했네요 마지막에. 그리고 앞에 안 봤으면 이게 안 읽혔을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안 봐서 안 읽혔을 거고. 이거 뭐 읽을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뭐 건축이나 훈육 이런 얘기는 아니었네. 이 훈육이라는 단어는 그냥 교조적으로 사용되는 순수성의 이성을 어떻게 바꾸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시적 신뢰들을 써놓은 것 같고 뭐 휴미나 이런 것만 교조주의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고 뒤에가 좀 철학사 얘기가 많이 나오나. 철학사네요. 철학사. 철학사고 건축술도 그 얘기네요 보니까. 철학사에 가까운 내용이네요. 순수 이성의 건축술인 거야. 안 합니다. 할까요?
굳이. 이제 지겨워 그지? 아 이제 연말까지 이거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지겨워. 연말까지도 아니야. 이거 사실 지금 한 뭐야? 이 페이지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대충 그래도 지금 우리 끝난 데가 856에서 시작해서 이거는 970 정도에 끝나니까 120페이지 좀 안. 야 이러면 120분 정도면 우리 3번 4번 모여야 돼요. 근데 지금 모이는 패턴 봤을 때 3번 4번 모일 수가 없잖아 지금. 그쵸 연말 전에 3번 4번. 그쵸 12월은 사실 못 모인다고 봐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좀 읽어볼까요? 933 같은 거는 조금 보고 치울까요? 933. 그냥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대충 읽을게요. 이 성은 순수 이상의 규준, 순수 이상의 최종 목적성의 목적 규정 근거로 초보되는 이상에 대하여 이 성은 3일 사용해서 우리 그룹 경험의 분을 두루 거쳤고 이성을 만나셨기에 그로부터 3일 이념들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이념들은 우리를 결국 다시금 경험으로 되돌려 보냈으며 그러므로 그 의도는 유익하긴 했으나 우리 기대는 전혀 맞지 않게 이행되었다. 이제 우리에겐 다시 하나의 모색이 남아있으니 그것은 곧 순수 이성이 실천 사용에서 만날 수나 있지 않을까. 순수 이성이 실천 사용에서 우리 앞서 얘기했던 순수 이성이 그런 이념들에 이르고 그러므로 이 순수 이성이 총 특별히 우리에게 삶적 관심을 전적으로 거절하고 실천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게 그 실천 성경 예비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나의 성의 모든 관심은 다음 세 물음으로 통합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행하는 중인가. 이게 매우 유명한 칸트의 그 말이죠. 첫째 물음은 순수한 사변적이다. 내가 자부하는데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가능한 답변을 남김없이 파헤쳤으며 마치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만약 이성 실천을 중복하지 않는다면 또한 만족할 이유도 갖게 된 답변을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 이성의 전체 노력이 원래 정했던 두 가지 큰 목적에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아니하게도 처음부터 잡아 거부했던 듯이 말이다. 그러면 알므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결국 강화로 생각되면서 얻어가 훨씬 확정적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끝났어. 이게 순수성 비판의 얘기였어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두 번째 물음은 순전히 실천적이다. 이 물음은 실천적인 것으로서 순수성에 속하긴 하나 그러면 초월적이긴 하고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우리 비판 그 자체의 일거리일 수는 없다. 셋째 물음 곧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면 나는 그때 무엇을 행하는 좋은가라는 물음은 실천적이면서 동시에 이론적이다. 그래서 실천적인 것은 단 이론적 물음의 답변을 실마리로서 만약 이 물음이 높이 올라가면 3의 물음에까지 이른다. 물음 모든 희망은 행복을 지향하고 세상과 울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식과 생활 사물이 똑같다. 그런 전자마치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단 추론하기 시작하고 어떤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추론하기 시작한다. 행복은 우리의 모든 경향성의 충족이다. 행복의 동일한 실험을 나는 실용적이라 부르고 행복의 여기 뭐 읽을 필요 없겠네. 행복이가 나오네 갑자기. 근데 이제 한 장 넘어가면 936의 아래쪽에 뭐 이런 거죠. 맨 밑에 이것이 순수 이성의 실천과 관심 두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그것은 곧 그에 의해 네가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게 되는 그것을 행하라이다. 가 실전적인 변형돼서 나오겠죠. 최고선의 이상, 계명들, 은총의 나라, 자연의 나라, 준칙들. 실천의 성비판 예비네요, 예비. 그죠? 대충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